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태로는 100석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고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녹색 점퍼를 입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 대종주를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범진보 180석 발언에 대해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면 범진보를 다 합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냐면서 희망사항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의 30대 의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의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미국 뉴욕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하루 사망자 증가폭이 600명대로 내려왔다면서 최악은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곧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남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미국 국립기상청은 폭풍우가 동부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추가로 토네이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위기로 국책은행에서 1조 원 지원을 받은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냈습니다. 두산솔루스 매각과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 등이 들어가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 밤 자정으로 끝납니다.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여야 각 당은 몸을 잔뜩 낮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태로는 100석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각 당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중도, 무당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격전지 유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위태롭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121개 중에서 경합 지역이 약 70개에 가깝습니다. 이 박빙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를 얻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지난 주말 여권에 나온 180석 낙관론이 오만으로 비춰질까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도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읍소에 나섰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면 개헌선도 위태롭다 하는 게 100석 이상 확보도 힘들단 주장이어서 당초 과반 의석까지 언급했던 목표치와 차이가 큽니다. 당 내에서도 이런 분석에 대해 전략적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헌제도 전혀 없다고 엄살 떠느라고 그러겠지. 그런 얘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결과를 보고서 얘기할 거지 뭐. 이처럼 각 당의 몸 낮추기 배경엔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더 많은 무당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나란히 충청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은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고 이 위원장과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 대종주를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아침 일찍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할 것이고 결국 압승하겠지만 그럼에도 정의당을 지지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21대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윤소화 후보는 선거 종료까지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녹색 점퍼를 입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소속 의원 대부분이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180석을 만들겠다.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싸움의 정치로 가고 경제와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 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국토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만에 수도권에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비판하며 국회의 기본 역할은 정부 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달리기 유세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 막판 논란을 빚고 있는 자신의 범진보 180석 발언과 관련해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취자가 민주당이 180석이 가능하냐고 물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열심히 하면 범진보를 다 합쳐 가능하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해서라는 겁니다. 투표를 정말 남김없이 다 참여한다면 현행 국회법에 따라 원만하게 코로나19 대책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할 수 있는 의석 180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그런 호언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보고 한 말이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의 30대 의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의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환자와 같은 층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30대 의사가 어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64명이 됐습니다. 확진된 의사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폐쇄된 지난 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사가 격리 중이라 접촉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0대 환자 역시 지난달 25일 퇴원한 뒤 계속 자택에만 머물러 접촉자는 가족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현지 대사관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도 어제 확진됐습니다. 나흘 전 귀국한 이 남성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예외가 인정돼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남성은 귀국 뒤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 머물다 이튿날 형이 사망하자 36의료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이틀간 장례를 치렀습니다. 증상은 없었지만 이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최대 확산 지역이죠. 뉴욕주에서 일단 최악은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자는 미국이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 정상화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뉴욕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최악을 넘겼다는 평가, 환자와 사망자 수치에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우선 이젠 끝났다는 말이 아침 신문 제목을 장식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하루 사망자가 671명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최악은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ose numbers say we can control the spread. Feel good about that. The worst is over. Yeah, if we continue to be smart going forward. 미국 내 확진자는 57만여 명에 이르고 이 중 뉴욕이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또 미국 내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인데 이 가운데 뉴욕에서 1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미국의 보건당국자도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했죠.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위기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루 전보다 적은 날 정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 things that need to happen for the reopening is what's happening with the numbers of new cases. We've got to substantially augment our public health capacity to do early case identification. 자, 이처럼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활동의 정상화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의 권한이라며 곧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권이 주지사에게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코로나 위협에 대한 초기 경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밀어붙이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등 동부 6개 주가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결정할 때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워싱턴주 등 서부 지역 주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핵 추진 항공모함 루스벨트호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 항모 루스벨트호에서 감염돼 괌 기지로 옮겨진 승조원 1명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항모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첫 사망 사례입니다. 5천 명에 가까운 루스벨트호 승조원 중 감염자는 580여 명에 이릅니다. 또 미국 내 최대 돼지고기 생산 공장 중 한 곳인 스미스필드에서 300명 가까운 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여 공장이 무기한 폐쇄돼 육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 내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3,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끝으로 뉴욕 증시도 살펴보죠. 지난주 호조를 보였는데 오늘은 혼조세로 한 주를 시작했군요. 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39% 하락했고 S&P 500은 1.0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8%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남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미국 국립기상청은 폭풍우가 동부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추가로 토네이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풍에 나무와 전신주가 부러져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쓴 마을의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현지 시간 12일 토네이도가 미시시피, 테네시, 조지아,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 10개 주를 덮쳤습니다. 이날 오전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시작된 토네이도는 동쪽으로 이동하며 남부 지역 주를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최소 1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루이지애나와 엘라베마주에서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아칸소주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집을 덮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북부 먼로에서만 건물 3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폭풍우가 동부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토네이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 방송은 동부연안 주민 2,500만 명이 토네이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도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자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유럽 국가 가운데 영국이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10,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나라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들어갔고 12%가 넘는 치명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제 700명대로 나온 사망자 규모는 이번 주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영국 보건부가 현지 시간 13일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1,32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인데 하루 만에 717명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4천여 명 늘어난 8만 8천여 명입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나라는 각국의 공식 집계 기준으로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5개 나라입니다. 영국에선 사망자 규모가 이번 주까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We're tracking behind Italy. We're following the same sort of path. What do I expect to see happen? I think this week's difficult. 총리 대행을 맡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정부 조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바이러스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 제한 등 봉쇄 조치는 당분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re will come a time in the future where we can talk about relaxation or transition, but we're not there now. 프랑스도 이동 제한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프랑스가 이번 사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경험들을 미국과 공유하는 한미 간의 보건장관 간 전화회의도 어젯밤 있었고요. 국산 진단 시약은 오늘 미국으로 운송이 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국내 2개 업체가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는 오늘 화물기를 통해 미국 메릴랜드주로 운송됩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한미 양측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3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총 75만 개며 2개 업체가 만든 60만 개가 먼저 14일 밤 비행기로 운송되고 나머지 1개 업체는 15만 개를 미국 현지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뒤 국내 3개 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단키트 수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그리고 부탄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국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진단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연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냈습니다. 두산솔루스 매각과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이 되고 하지만 채권단이 요구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 내용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은 어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과 대주주는 책임 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또 두산중공업도 경영 정상화와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또는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자 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솔루스 매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솔루스는 주식회사 두산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주요 주주를 포함한 특수 관계인들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스 매각을 놓고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시가 총액은 어제 종가 기준 8,626억 원입니다. 매각 대금은 유상증자 형태로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자회사 네오트랜스와 두산메카텍 등의 매각도 거론됩니다.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 삭감 방안도 자구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산그룹 전 계열사 임원은 이달부터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박지원 회장을 포함해 부사장 이상은 50%, 전무는 40%, 상무는 30%를 반납합니다. 그룹 내 지배구조 재편은 자구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그룹은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와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아이들 온라인 계약이 시작된 이후 문제점은 하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EBS 접속이 어제 또 어려웠는데요. 모레가 2차 계약이라 이용자가 더 많아집니다. 중고등학교 1, 2학년생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대상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자가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 있다가 튕겨져가지고 소리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고등학교용 사이트의 접속 차질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오늘 안에 다 끝내야 실력 인정이 돼요. 그 학원에 빠져야 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온라인 계약 첫날인 지난 9일에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육부는 오류를 해결해 더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 목요일 2차 개학 이유가 더 걱정입니다. 현재 중3과 고3 85만여 명 외에 4배에 달하는 312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이 온라인 수업 대열에 합류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도 과기정통부, 통신사들과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중앙 로그인 방식을 바꿔 학교별로 분산시켜 접속 지연에 대비하기로 했지만 이용자가 몰릴 경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출근길 1호선 탈선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급행열차가 신길역 앞에서 탈선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저희 JTBC로 아침에 제보 전화도 오고요. 걱정인 게 타고 있던 승객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사고가 난 시각은 조금 전인 6시 반쯤입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신길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철로에 내려 걸어가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이 몇 명 타고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른 시간대라서 승객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 10칸, 그러니까 10량이어서 전체 승객이 적었다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효과는 실제 감산량보다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펙 플러스 주요 산유국 협의체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감산 수치는 하루 2천만 배럴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1,000만 배럴보다 2배가량 많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에너지 산업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오펙 플러스는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떨어진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도 모스크바 현지 시간 13일 산유국 전체의 실제 감산 규모는 하루 97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1,500만 배럴에서 2천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총선 다음 날인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 요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어젯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알렉스 M.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화로 회의를 했습니다. 진단검사와 접촉자 관리, 재양성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박 장관은 감염자 조기 발견과 정확도가 높은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 인증을 하기 위해 투표소 안에서 비닐 장갑을 벗고 손등에 도장을 찍는 것은 위험하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맨손에 도장을 찍을 경우 기표소 안의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비닐 장갑은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와서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락했던 금값이 다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갔습니다. 어제 1g당 6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파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화폐 가치가 내려갈 거란 생각에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3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1.1%, 수입 물가지수는 5.2% 각각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지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동이 중단됐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3교대로 근무하던 걸 1교대로 바꾸는 등 최소한의 인력만 공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여수 선적 대형 트롤 어선에서 30대 베트남 선원이 투망 작업을 하던 도중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해양수산부 직원이 퇴원 1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대 남성 무증상자로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는데 어제 완치자 추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퇴원한 뒤 정부 세종청사에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열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시즌 개막일을 두고 논의를 합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오는 21일 연습 경기를 시작하고 다음 달 초에 관중 없이 개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동력 캠페인에 참여했다가 정치색 논란인 가수 송가인 씨 측이 특정 정당 지지서를 부인했습니다. 영상에서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특정 정당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10개 나라 그리고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는 화상 정상회의에 나섭니다.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발이 묶였던 교민 150여 명이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한항공 특별기가 마련돼서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한미 통화수화프 자금 600억 달러 가운데 3차분 40억 달러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앞선 두 차례 입찰에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해서 3차 공급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중에 풀립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화창한 하늘을 보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에선 최대 6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15 총선 당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대구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3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6도에서 24도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례적인 강한 바람으로 영남권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 높이 20m짜리 임시 가설물이 상가 건물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에 배들이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습니다. 시속 40km의 돌풍에 산불을 끄던 헬기가 댐으로 추락했습니다. 시속 50km를 웃돈 비바람이 또 불어닥쳤습니다. 높이 20m짜리 자동차 전시장 공사장 임시 가설물이 엿가락처럼 늘어졌습니다. 가설물은 바로 옆 3층 상가 건물 옥상을 덮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물론이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맞닿은 곳이어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졌으면 우리 주민이 다칠 수 있었죠.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운대 제송동 공사장에서도 150m가 넘는 안전 펜스가 넘어졌습니다. 공조 관계자 나오겠다. 강한 동풍으로 그제 하루 부산에서만 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불도 비상입니다. 그제 저녁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에 어제 오후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소방당국이 투입됐습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중곡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에 사는 주민 1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물 2층 의류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연천군 중면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 안쪽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헬기 넉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저녁 7시 반쯤 해가 지면서 철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뢰 등의 위험으로 사람이 들어가 불을 끄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도 화천군 광덕리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산림대책본부는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소 38개의 박사방을 운영해왔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여 주범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검찰은 경찰이 넘긴 조주빈의 12개 혐의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 경쟁자를 만나게 한 뒤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조주빈은 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 25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찍어 박사방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범을 시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자신에 대한 수사와 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 5명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성착취물 공유방을 최소 38개로 파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런 방들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봤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공범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또 다른 성착취방을 운영한 태평양 이모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적용된 죄명만 14개입니다.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는 조주빈의 혐의가 12가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2개 혐의가 추가가 됐군요. 네네. 그 12가지였었는데 이제 특징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 중에서 살인 예비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살인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편취했다고 해서 사기죄로 죄명이 변경이 됐고요. 거기다 이제 무고하고 강제추행죄가 2가지가 추가가 돼서 총 14개 범죄가 된 겁니다. 네. 무고와 강제추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강제추행은 뭐 직접적으로 강제추행을 지시해서 네. 조직원이 가서 강제추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무고 자체는 이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N번방과 관련된 이제 조주빈의 N번방과 관련해서 방송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 때문에 이제 무고죄가 추가가 된 거죠. 네. 앞서 말씀을 하신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함께 여아 살해를 음모한 혐의, 이건 뭐 사기 미수 혐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그 혐의 내용에서 빠진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강모 씨는 실질적으로 이제 살인을 할 의사로서 돈을 4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네. 조주빈에게. 근데 강모 씨는 비록 살인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앱이나 음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주빈은 그 돈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단지 그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인과 관련된 고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주빈에 대해서는 살인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더 이상 뭐 기소하거나 이제 수사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이번에 적용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조주빈하고 이제 공범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조주빈하고 공범 몇 명의 어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일단 이제 피해자들을 유인을 하잖아요. 고액 알바하는 형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N번방에 올리고 N번방을 통해서 유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형식 때문에 이제 검찰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단체 게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제는 갖추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수사 상황만 가지고는 이걸 뭐 단정적으로 기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유기적 결합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검찰 발표에 의하면 유기적 결합체라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유기적 결합체라는 네. 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범죄단체 조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강 수사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서 말이죠. 일단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밝혀있다고 네. 보는데 지금 범죄단체는 이제 수계가 있고 뭐 간부가 있고 일반인 조직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역할 분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 수직 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받았느냐 그리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주빈이 그 완장방이라는 방에 있다 탈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N번방을 계속 뭐 한 38개 정도 방을 계속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설사 뭐 두목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본인이 조직을 끌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완장방이라는 곳에서 서로 이해관계 대립됐을 때는 자기 조직원을 통해서 미행도 시키고 협박을 하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을 인출했다랄지 피해자 어떤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향후에 있어서 여기에 가입한 유료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료 회원 중에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직원처럼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어떤 범죄의 조직 체계랄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서로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뭐 지금까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구성원들이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범 관계하고 네. 범죄단체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사실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 의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로는 이제 공범관계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공범관계를 세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수사의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이 보강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이 부분이 제일 형량이 높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긴 합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네, 말이죠. 무기징역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아동 성착취물, 그러니까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수출 수입한 경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조주빈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작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장 최대한 무기징역까지 선고도 가능하고 구형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양형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의하면 조직적으로 한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구형을 할 수가 있고 또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형태로 보면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 씨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16세 이모 군 이 두 사람도 어제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추가 기소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이제 2명 자체는 이미 구속이 되었고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모 씨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자기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 대해서 스토킹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조주빈에게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해서 이제 400만 원을 준 혐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살인 음모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한 명의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은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성착취물을 찍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줬고 또 인출과 관련된 부분, 또 N번방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거죠. 네. 검찰은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요.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거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화폐의 가장 단점이 불법적인 범죄 은닉의 수단으로서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암호키를 알아야지 가상화폐의 규모랄지 이제 인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암호키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암호키 가상화폐 확인이 되면 이거 자체를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확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암호키를 계속 함구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아마 검찰이 조주빈을 설득하든지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암호키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수익이랄지 범죄의 어떤 수단과 관련해서 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됐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전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몰수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가상화폐의 암호키를 얻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몰수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경찰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여 명을 입건했는데 이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경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인원수가 많고 사실 이제 추적해서 들어갈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청, 그러니까 본청에서 전국 경찰청이 아마 지시를 내려서 지금 각 경찰청별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수사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전체 회원에 대해서는 SNS라는 보안성의 특수성 때문에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아마 어느 정도 신원이 밝혀질 거로 보고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주빈의 휴대폰 2대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휴대폰을 풀면 거기에서 상당 부분 유료 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회원 명단은 경찰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어제는 20명대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지역사회 감염, 또 완치 판정이 나왔는데 다시 확진을 받는 사례를 보건당국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들어와서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하루에 2번 수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68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송파구의 한 사우나에 있다 지인 신고로 붙잡혔고 귀가 조치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음식점과 사우나를 갔다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국내에 집이 없었고 입국 당시 거짓으로 송파구 한 주소지를 적어냈습니다. 휴대폰도 없어 송파구는 이 남성이 관리 대상인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있거나 앱을 깔면 실시간으로 옵니다.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이게 안 와요. 실시간으로 안 잡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고 격리 수칙을 2번이나 위반한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에서도 격리 기간 휴대폰을 집에 두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3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11일 오후까지 격리를 해야 했지만 하루 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식당 등을 방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전날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죠. 경찰하고 현장에서 파악해서 이탈로 판단이 되니까 이제 같이 고발한 거예요.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확진자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치된 뒤 수사를 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거의 매출이 없어져 버린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말쯤 일단 1차 소송을 할 예정인데 청구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영화관과 대형 마트까지 있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 절반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마지못해 문을 연 곳은 유지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장부는 휑합니다. 관리비를 수십만 원씩 내가면서 불만 켜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번 달에는 한 장도 못 팔았어요. 대구는 도시 전체 상권이 사실상 2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열어놓고 하루하루도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대구 경북 경제박살, 신천지는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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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식당부터 키즈카페, 중고차 매매상, 그리고 피해가 컸던 요양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요양원은 몇 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모인 1000명의 소송인단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1차 소송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더 모이면 2차, 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태로는 100석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고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녹색 점퍼를 입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 대종주를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범진보 180석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면 범진보를 다 합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냐며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의 30대 의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의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망자 증가폭이 600명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최악은 넘겼다고 쿠오모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활동 정상화 결정 권한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이라면서 곧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남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미국 국립기상청은 폭풍우가 동부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추가로 토네이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위기로 국책은행에서 1조 원 지원을 받은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두산솔루스메가 그리고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 등이 들어가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약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대책을 주문했고 다음 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접수 창구의 상담 번호가 400명을 넘어섭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20% 줄면서 폐업한 도시락업체 업주도 창구를 찾았습니다. 나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3명 더 있었는데 단체로 행사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준비해서. 아직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하던 장애인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주니까 매출이 좀 적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들 다 그만두시게 됐어요. 취업은 좀 알아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일하실 만한 데가 있나요? 아직.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내준 지난달 구직급여는 약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60만 8천 명이 받았습니다. 3월 신규 신청자는 15만 6천 명으로 개인 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 제조업 등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일용직과 영세업자 등은 통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오히려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합니다. 다음 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달 수출은 시작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첫 열흘 동안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차가 잘 팔리지 않자 해외에 이어 국내 공장의 생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 일부 라인이 어제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합니다.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을 많이 만드는 공장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서 수출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동차 판매가 어려워져서 수출용 차량의 비중이 큰 일부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거나 추가 유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장 3곳을 멈추는 방안을 놓고 노조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많은 소아리 1, 2 공장과 광주 2 공장이 대상입니다. 이처럼 수출 환경이 나빠진 업종이 늘면서 이번 달 들어 첫 열흘간 국내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줄었습니다. 지난달 소폭 줄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달 들어 하락폭이 커진 겁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휴대전화, 석유 제품 등 다른 수출 품목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은 수요가 줄고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4월 초순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예측하긴 이르다면서도 3월보다는 코로나19가 수출에 미친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주요 경제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달 들어 수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경제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질 내일 4.15 총선도 주목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이외에 이렇다 할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3월 구직급여 지급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네. 이 대형 실업 문제,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했습니다만 어제 지표를 보면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어제 실업급여 숫자는 거의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고용보험 통계상으로 실업급여 숫자니까요. 전체 우리 고용의 악화, 실업자를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만 명 늘었다고 하는 건 엄청 늘은 거고요. 근데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직하는 사람들 있죠. 유급휴직. 근데 사실은 휴직하는 분들은 사실상 실업자거든요. 근데 이런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고용 악화라고 하는 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아마 이게 좀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음 달에 발표하는 게 4월 달 통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대량 실업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네, 서 교수님은 현재 고용 상태 어떻게 보세요? 예상대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이제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4월 첫째 주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주요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셧다운 되면서 3주 내 실업자가 1,700만 명이 도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만 명, 3월 실업 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이제 3만 명이 증가해가지고 15만 6천만 명, 이제 15만 6천 명. 그래서 이제 이게 IMF 외환위기 때 2009년 3월에 10만 9천 명 정도였는데 15만 6천 명이라는 건 거의 이제 그 동안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용보험 가입한 제도권 노동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수고용자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반영됐을 때는 더 큰 어떤 고용 감소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규직하고도 대기업 경우는 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사는 좀 지불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돈이 좀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들 경우는 가파르게 이제 무너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대기업 경우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도화선이 될 때가 저는 사실은 항공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쪽인데 여기는 사실은 지금 가동률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10대 중에서 9대는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공항이 있고 한 대 정도 뜨는데 그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이 경우가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천만하다. 근데 만일 이런 데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본 대기업 경우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영세 중소기업 경우는 사실 막 무너져도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뉴스가 별로 되질 않은 정도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와 있고 이때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 실업 부분을 막아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네. 서 교수님, 항공업계와 함께 큰 타격을 입은 업계가 관광업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텔, 뭐 관광 이런 분야가 네.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부도 사실 이런 그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많이 이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대기업들 상황은 상당히 안 좋죠. 최근에 네. 이제 회사채 차환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3월 이제 대출 증가율 보게 되면은 저 대기업이 한 10조 7천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항공업계도 말씀하셨지만은 항공업계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아나나 뭐 이제 대한항공 이런 쪽에 사실 고용 인원들이 많은데 그쪽이 이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네. 고용이 어떤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부가 이에 대한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제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수출의 타격도 이제 뭐 본격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뭐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수출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면 견인해 나가는 핵심인데 그게 한 2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이미 이제 코로나로 대외 경제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뭐 이 사망자가 10,000명이 막 넘고 그다음 유럽 전체로도 그렇고 그러면 세계 경제 끌고 가는 게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이래 되거든요. 네. 이 세 축 자체가 지금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우리 수출이 지금 20% 감소했다 그러는데 이 수출 감소세가 더 당분간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제 수출에 어떻게 보면 있는 그런 기업들 경우가 심지어 지금 반도체마저도 네. 굉장히 지금 이 수출 격감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수출이 뭐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휴대전화, 그다음에 뭐 석유 제품, 사실 뭐 업종이라든지 제품을 가리지 않고 계속 타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4월 수출 동향이 네. 뭐 최근에 발표가 됐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업종별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출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4월 그 수출 동향 보게 되면은 이제 18.6%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수입도 한 13% 정도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수출이 더 감소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 적자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석유 제품 쪽이 한 48% 정도 감소했어요. 뭐 이제 유가 급락되면서 이제 수출 단가가 떨어진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한 7% 정도, 반도체 이제 1.5% 정도 주력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거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EU,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이제 뭐 아세안 지역,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에 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EU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아세안 쪽 같은 경우도 우리 25% 정도 이제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앞으로도 수출의 감소세가 이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위주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최근에 뭐 한 36조 원 정도 무역금융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뭐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그 무역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서 수출 감소세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됐고요. 또 운영비도 없어서 뭐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대출도 하고 뭐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돈을 대출할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업체 운영도 못하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 인상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기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결국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길로.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좀 오래 간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코로나가 뭐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불안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나타나가지고 그럼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무너질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 소상공인이나 뭐 이 자영업 경우에 있어 가지고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또 전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속히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주는 식으로 해가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만일 이분이 자기가 좀 음식을 친다란다, 맛있는 음식을 한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쿠팡이든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하다라면 뭐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속에서 흡수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돈 얼마 주는 거 가지고는 이분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이분들은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의 ABC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탑재를 하고 또 고객의 니즈나 성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류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상담, 컨설팅도 해줘가지고 빨리 한 명이라도 어떻게 본다라면 자기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는 일이 생각합니다. 네. 자금 대출만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같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물 경제 여파가 이제 오면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감소세를 보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런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세가 이제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 소위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소득이 감소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국민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뭐 정부의 공약으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제조업 매출이 급감하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급보증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긴 해요. 근데 앞으로 정부 재원이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급보증을 통해서 신용보강을 통해서 대출 받을 때 금리를 좀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놓아야 할 텐데 지금 뭐 총선 전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조금 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눈에 띄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은 네. 생각입니다. 그냥 이 코로나의 어떤 불안감 또는 공포심리 뭐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정말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병보다 훨씬 무서운 건 실업병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불안하시죠? 제가 돈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지원금이든 또는 그 앞전에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 정작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뭐 자영업 앞으로 내 갈 길이 뭐냐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뭐 오로지 돈을 갖다 주겠다는데 사실은 돈 줘가지고 금방 끊어지고 없어요. 뭐 네. 100만 원 줬다 치자고요. 100만 원 주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정말 보이질 않고 또 그냥 어떻게 본다라면 국민들한테 환심사는 이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선거랑 이제 코로나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선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짜 대책다운 대책을 만들질 못하고 그때마다 계속 어떻게 땜질식 하듯이 돈을 갖다 네. 퍼붓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체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큰 그림이 있었다면 원칙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자,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정치권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당장 기업 무너지는 거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대기업은 지원해서 안 되고 이딴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진짜 한간소리라 보거든요. 대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놓고 보면 힘몇 기업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이 기업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실업이 대량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되게 약하다. 저는 이런 걱정입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는 여야 각 당의 경제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정부 여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재정, 산업 정책을 상당히 상위 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여당 같은 경우 주목해봐야 될 그 부분은 이제 벤처기업 육성이죠. 그래서 뭐 K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겠다. 30개 이상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한 200개를 선정해가지고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이 좀 눈에 띄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 어떤 그 경제 그 국민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동력원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그 대기업 친화 정책들을 좀 많이 피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는 효과가 사실 뭐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낙수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하해 주니까 사내 유보금 많이 쌓아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해야 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 5만 호 가구 정책 이런 것들 나왔는데 기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강남에 대한 그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보유세는 올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좀 인하해서 한시적으로 공급이 많이 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하는 게 좀 여당이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주담대출 규제 완화 이거는 지금 최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칫 그 부동산 자금으로 이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진정되기만을 바랄 뿐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 경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오늘 맞짱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우리 코로나 경제 충격은 현재는 1차 충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차 충격, 3차 충격으로 갈 텐데요. 지금 1차 충격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다음 2차 충격은 어디로 가냐라면 사실상 제조업하고 수출 주력 기업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다음 3차 충격은 금융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이 충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 정도라는 거고 여기서 손을 못 쓰게 되면 제조업 부분, 특히 수출 부분 무너지고요. 그다음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금융 부분들이 전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경제를 싹 바꾸는 거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맞게 경제를 싹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살기 어려워지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 봐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돈 줘가지고는 해결이 나질 않는다. 뭔가 전업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는 이런 절박함들이 깔려야지 1차, 2차, 3차라고 막 연쇄적으로 오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 교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종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여서 그 기간이 그럼 언제냐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한 18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20억 불의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은 경제가 이제 L자형으로 이제 상당히 부진을 면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세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내수 부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층들의 어떤 소득을 좀 늘려줘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좀 조속히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올해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내고 그 이후도 사실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 시간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그 소비 진짜,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 그리고 정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짱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걸어가서 빨리 사올 수 있고 온라인 구매와 달리 1시간 안에 배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마장동에 있는 한 동네 마트입니다. 최근 2달 사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님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나오기도 쉽고 조금 소량으로 사기에는 가까운 데가 아주 좋아요. 가격도 여기도 비슷하고 동네 마트도. 대형마트는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손님으로 붐빌까 봐 꺼려진다는 겁니다. 편의점 배달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집이나 회사 근처 점포에서 1시간 안에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외출을 꺼리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이용 건수가 약 13배로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과 같은 저녁과 주말 시간대에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식 등이 사라져 어려운 꽃 농가들은 먹거리 배송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꽃시장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반기면서 40일 동안 10만 송이나 팔렸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탈선 사고 소식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용산행 급행이었고 영등포역에서 신길역으로 가는 도중에 탈선이 됐는데 이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승객들이 걸어서 다른 열차에 타는 불편도 있었고요. 열차 운행에도 지금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급행열차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6시 반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산행 서울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영등포역에서 신길역 사이 구간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10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철로에 내려 신길역에서 걸어서 이동을 했고 신길역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고요. 이후 일반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급행열차는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고 일반 열차는 사고 여파로 지연 운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복구될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탈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미국 대통령과 WHO 사무총장입니다. WHO에서 그런데 미국의 자금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 이런 말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현지 시간 13일 미국은 WHO의 가장 큰 기여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WHO에 매년 6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할 말이 많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통상 의약품을 개발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관 내 시험과 생체 내 시험, 즉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기존의 동물 실험 결과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결과로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업계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이것도 코로나 여파인데요.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 우리 경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출, 수입 물가 지수가 모두 내려갔는데 국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들에서 급락을 하면서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감산 합의가 나오긴 했지만 국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수출 물가 지수가 보니까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갔고요. 네. 수입 물가 지수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 효과보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을 좀 치명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유가 급락, 폭락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연초만 해도 국제유가 배럴당 WTI 기준 60달러 선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중국에서 코로나19 터지면서 50달러, 40달러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3월부터 대폭락을 하죠. 30달러도 깨지고 20달러도 깨지면서 장중 19달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물가를 보면 수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 네. 수입은 더 컸습니다. 네. 7.7% 거의 급락 양상을 보이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입 물가가 뭐가 중요하냐 할 텐데 수출 물가 같은 것은요, 실질적으로 수출 가격과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출 얼마 했어? 이럴 때는 액수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수출 통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금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가 이제 리터당 1,300원대까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실은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유류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유가 대폭락에도 실은 1,200원대 더 밑으로 떨어지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 급락이 지금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조금 짚어봤는데, 이 국제 유가가 감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워낙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될 듯 될 듯 말 듯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되기는 됐습니다. 네. 근데 되기는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산 합의에도 오늘 새벽에 끝난 상품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유가가 왜 대폭락했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공장 멈추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수요 부진이 있었고요. 네. 또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갑자기 원유 패권 싸움을 하면서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하면서 폭락을 하게 된 건데요. 수요는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하루에 보통 괜찮을 때는 1억 배럴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약 한 3천만 배럴이 줄었다라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오페크 플러스, 즉 산유국과 러시아, 멕시코 다 합치는 데들이 지금 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이니까 네. 실질적으로 절대 재고가 수비가 준 건 3천만 배럴. 근데 감산하는 건 1,000만 배럴. 네. 좀 부족하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실망감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또 다른 변수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좌불안석이잖아요. 인기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고용 문제 나오고 하는데 트위터에 더 된다. 1,000만 배럴 이상 되고 자기가 좀 힘써가지고 2천만 배럴까지는 감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또 그런 멘트는 날리긴 날렸습니다만 네. 좀 봐야죠, 이건 상황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의 오펙의 지도자냐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그동안 이제 이 유가 전쟁에 많이 개입을 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1,000만 배럴이 아니라 2천만 배럴 2배의 감산 효과일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의 논리는 그러면 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같았었으면은 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믿을 수가 있었죠. 즉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기도 했는데, 이제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한다거나 러시아에 연락을 해서 좀 더 줄여달라고 하면 실은 1,000만 배럴 이상, 3천만 배럴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미국 스스로가 좀 패권을 좀 놓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감산에 반대하고 있는 멕시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물량은 미국이 다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셰일 업계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물량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산 합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도 뭐 그렇게 크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않은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감산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러시아와 그 사우디 간의 네. 유가 전쟁이 여기서 끝이냐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그렇죠. 또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쉐일 오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내에는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이 자국, 그러니까 미국이 최소 100년간, 오래 쓰면 한 200년간, 300년간 정도 쓸 수 있는 매장량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물론이고요, 러시아도 물론이고 기존의 산유국들은 미국의 그 쉐일 오일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때로 가령 2015년, 16년마다 유가를 한 번씩 폭락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쉐일 업계를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유가 폭락하면서 미국 쉐일 업계가 연쇄 부도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안달하는데 지금 뭐 감산해서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쉐일 오일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한 산유국들은 또 아마 유가를 폭락시킬 겁니다. 증산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유가가 안정적으로 오르려면 네. 미국의 쉐일도 이제는 기득권 모든 걸 버리고 음. 마치 산유국처럼 이 오페크 플러스에 동참해야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미국의 저 많은 매장량 쉐일 오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결국 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짚어본 그 국제유가 급락이 우리 수출입 물가지수에 미친 네. 영향, 뭐 이것도 짚어봤지만 지금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오면서 산업계에 우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영향들도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가 수출 물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에 대한 타격도 있고 업종별로 보면 뭐 정유주, 화학주 모두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얼핏 생각하면은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비용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제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유가에서 어느 정도 정제하고 거기 마진을 뽑는 건데 유가 자체의 절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져서 정유화학주도 안 좋고요. 연결해서 조선업종도 네. 힘들어지고 이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공장이 멈췄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제조업 모두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반도체 정도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이는 실내 장소보다는 야외가 그래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긴 한데요.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요, 대화할 때 유지하는 2m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온누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스해진 햇살에 봄꽃이 피고 산들바람이 부는 요즘은 나들이 하기 딱 좋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밀폐된 실내보다 탁 트인 야외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는 사람과 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벨기에의 블로큰 교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대화할 때는 2m 정도를 유지하면 되지만 걸을 때는 4m, 달릴 때는 10m,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최소 20m의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동할 때 사람들이 내놓는 침방울이 어떻게 퍼지는지 모의 실험한 결과입니다. 운동을 하면 호흡이 빨라지는 만큼 숨을 쉬면서 또 재채기를 하고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머금은 침방울이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나마 옆으로 나란히 걷거나 달릴 때는 2m 거리로도 충분하지만 앞뒤로 서서 운동할 때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야외에서 조깅하거나 뭐 자전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써라. 뭐 이 정도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 조사는 공기역학 전문가의 연구라서 바이러스의 특성까지 담아낸 건 아니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코로나19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이른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은 중요해 보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 동부와 동해에서 최대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3도, 전주 21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최대 9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지금 상태로는 100석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고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켰던 녹색 점퍼를 입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토 대종주를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범진보 180석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면 범진보를 다 합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냐면서 희망사항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의 30대 의사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60대 여성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성모병원의 확진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낸 자구안에 두산솔루스 매각과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방안은 들어갔지만 채권단이 요구했던 그룹 지배구조 재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